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네, 화요일 점심시간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고 계신지요?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오늘로 78일 남았네요. 오늘은 서울시장에 도전한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함께 서울의 미래 비전과 선거 구상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각 당의 공천 준비 상황과 정치권 분위기,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 코너에서 짚어보고요. 요즘 부동산 시장 심상치 않죠. 강남권 집값 조정 흐름부터 전세 월세 시장 상황까지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그 유행을 보면 말이죠, 정말 반짝하고 나타났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크로플 열풍이란 게 몇 달씩 이어졌던 것 같은데, 최근에 뭐 탕후루, 두바이 초콜릿, 두쫀쿠처럼 유행의 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네요. SNS에서 불붙은 열기가 순식간에 번졌다가 또 금방 식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 드려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것, 유행이 아니라 오래 남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신념이라든지 취향, 혹은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 습관, 음식, 뭐 다 좋습니다. 무엇인가요? 지금 문자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추첨해서 주유권 보내드릴게요. 오르는 기름값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기름통을 채워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시작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증시부터 살펴볼까요? 네, 국내 증시 오늘 양대 시장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2% 넘는 오름세 보이면서 5,700선 목전에 두고 있고요. 코스닥도 2% 가까운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이 퍼지면서 국제 유가가 내려갔고, 그래요? 예, 이 영향으로 간밤 뉴욕 증시도 오름세로 문을 닫으면서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불어오는 모습인데요. 여기 오늘 시장 최대 이벤트였던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회의가 열리면서 엔비디아의 깐부들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큰 폭의 오름세 보이면서 시장 끌어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5,699.37 보이고 있고요. 근데 지금 그 얘기했던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 회의가 뭐 어떤 거길래 이렇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시 크게 오르고 있습니까? 네, 엔비디아의 GTC라는 행사가요, 원래는 개발자들 몇몇이 옹기종기 모여서 하던 그런 행사였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표적인 기술 이벤트가 됐거든요. 그만큼 시장도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키워드로 잡아보자면 매출 1조 달러, 땡큐 삼성,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 뭐 1조, 그것도 달러. 네. 우리 돈으로 한 1,500조 원에 달하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이 AI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가 움직이고 있다 봐도 무방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수요가 넘쳐난다, 내년이면 매출이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말씀하신 1,500조 원을 찍을 것이다 말하면서 시장이 환호했습니다. 당초 올해 5천억 달러로 예상한 전망치조차도 시장을 놀라게 했던 걸 되짚어보면 이번 발언은 이 AI 컴퓨팅 시장 확대 속도가 예상보다도 훨씬 더 빠르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일각에 있었던 AI 거품론을 단숨에 잠재웠습니다. 네. 땡큐 삼성은 또 무슨 이야기예요? 네, 이번 행사에서 이 엔비디아만큼이나 엔비디아의 깐부죠, 삼성전자의 존재감도 독보적이었는데요. 업계 트렌드가 추론으로 넘어가는 데 맞춰서 엔비디아가 새 칩을 선보였는데 이 제품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땡큐 삼성이었습니다. 이 칩을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두뇌가 가진 성능을 하드웨어로 구현할 핵심 제조 파트너로서
메모리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셈이기도 하고요. 네. 이 밖에 행사에 참석한 삼성전자는 7세대 HBM도 최초로 공개하면서 단순한 메모리 공급을 넘어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까지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 역량을 앞세워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로서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 나오고 있고요. 또 앞에 짚어본 것처럼 오늘 주가 큰 폭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 이제 국제 유가는 좀 내려갔다고는 하지만은 중동 사태가 좀 길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예. 우리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NH금융연구소가 분석한 내용인데요. 이 조기 종전 시나리오에서도 경제 충격은 한 달 이상 이어질 수 있다고 봤는데 그럼에도 실물 경제와 물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만약 전쟁이 길어지기라도 한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석 달 정도 이어진다 가정하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0.3%포인트 낮아지고 또 1년까지 가게 되면 올해 연간 성장률이요 0%대까지 내려갈 걸로 추정됐습니다. 반면 같은 시나리오에서 물가 상승률은 최대 4%포인트까지도 높아지고 예. 소비와 투자는 줄어드는 침체 속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은 심해질 걸로 봤습니다. 또 이 금리도 경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동결해서 인하로 전환되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웃돌 걸로도 예상될 만큼 이 사태가 길어질수록 우리 실물 경제까지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됐습니다. 네. 뭐 최근 환율이 또 1,500원 선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이 중동 전쟁 이후에 달러와 동조가 강해진 탓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중동 전쟁 이후에요. 이 상관계수라는 게 4배나 치솟았는데 이 두 지표가 얼마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느냐를 보여주는 수치거든요. 그만큼 원화가 달러를 따라가는 흐름이 더 강해지고 있고 최근 시장이 변수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네. 이게 달러 값이 오르면서 또 수입 물가 당연히 올랐겠죠. 맞습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가요 8개월 연속으로 상승한 걸로 집계가 됐는데요. 원유 같은 원재료, 석유 제품을 포함한 중간재 값이 뛴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인데 이번 지표는 중동 사태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앞서 짚어본 것처럼 최근 원달러 환율은 치솟고 있고 기름값도 널뛰면서 3월 수입 물가는 더 오를 걸로 예상되는데 충격파가 우리 지갑에까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멀리 가시는 분들은 또 이 걱정이 되실 텐데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항공권 가격도 올랐죠? 네, 맞습니다. 혹여 여행 계획 잡아둔 세모전 가족분들 계시다면 이번 소식 잘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유류 할증료가 한 달 만에 최대 3배까지도 뛰면서요. 당장 다음 달부터 국제선 항공권 가격도 크게 오릅니다. 네. 미국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탄다 하면 왕복 티켓 값이 40만 원까지도 어이구. 더 비싸진 상황이거든요. 꿀팁 하나 드리자면 유류 할증료는 비행기를 타는 날이 아니라요. 표를 결제하는 날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거든요. 혹시 표를 사야 한다 하시면 인상분이 반영되기 전인 이달 말까지 예매 마치시는 게 유리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영업자들 폐업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요즘 경기가 어렵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보면요. 곳곳에 임대문이라는 종이 붙은 가게들 많이 보이는데요. 전국에서 하루 평균 80곳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하고요. 이미 작년 기준으로 사업을 접은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을 정도입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임대료나 인건비 같은 고정비는 계속해서 올라 부담이 크다고 하는데 자영업자 대출 규모도 1,0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 수준을 찍었고요.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비중도 70%를 웃돌 만큼 빚 갚기도 빠듯하다. 손님이 네. 없는 것보다 이자가 더 무섭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올 정도입니다. 1,000조 원을 넘어선 자영업자 대출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시장 전반의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죠. 이제 방탄소년단이 광화문에서 공연을 합니다. 컴백 공연인데 뭐 IT 업체들도 바빠졌다고요? 네, 최근 광화문 가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벌써부터 사람들로 북적북적한데요. 주말 콘서트를 앞두고 IT 기업들도 팬 잡기 경쟁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OTT 업계는 전 세계 생중계를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 같은 곳들은 공연장 근처 화장실은 어디 있는지, 내가 타야 할 버스는 어디쯤 왔는지 초단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초정밀 위치 정보 서비스까지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공연 당일에만 26만 명이 모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날 근처 가실 일이 있으면 소개해드린 서비스들 활용해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뭐 많은 분들이 모이는 만큼 큰 사고 없이 뭐 잘 공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훈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것
여러분에게 유행이 아니라 오래 남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여쭤봤습니다. 0882님,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건 된장입니다 하셨고요. 네, 6512님, 유행은 찰나지만 시간이 지나도 어머니의 밥상은 변하지 않네요. 따끈한 된장찌개에 고등어 한 마리, 세월이 지나도 좋습니다. 네, 이거는 뭐 불변의 진리죠. 5659님, 오래될수록 변하지 않고 좋은 이는 제게 아내입니다. 참고로 결혼 28년 차입니다. 하셨고요. 5662님, 들어도 질리지 않는 건 KBS 라디오입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함께 하고 계신 시각 12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이라 정체 구간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돌발 구간들이 있습니다. 서울은 강변북로 양방향에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구리 쪽 반포에서 동부대교 쪽으로 지체입니다. 일산 쪽으로는 한남대교 부근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작업 지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입니다. 서창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차로 잘 피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남동 부근은 양방향으로 차가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팔곡터널 부근의 지체는 작업 때문입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쪽인데요. 오동터널 부근 지나기 답답하시죠? 여기는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2016 지방선거 정밀 타격 인터뷰 일꾼의 자격. 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가 열립니다. 서울시장 선거 7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방선거 일꾼의 자격, 오늘은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자와 서울의 미래 비전과 이번 선거 구상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원호입니다. 네. 두 번째 뵙는. 네, 그렇습니다. 거고요. 이제는 구청장님이 아니라 호칭이 이제 후보님으로 네, 바뀌었네요. 예비 후보. 어떠세요? 이제 성동구를 주로 다니시다가 이제 네. 서울시장이 되기 위해서 뛰시는 거잖아요. 네, 네. 지역이 더 넓어지셨어요. 약간 네. 많이 다니셔서 얼굴이 좀 헬스케지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이제 불러주시는 곳들이 많아서 예. 네, 불러주시는 분들 찾아뵙기도 하고 네. 또 뭐 의견도 나누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는 인터뷰도 뭐 많이. 매체랑 인터뷰하는 거 좀 많이 편해지셨습니까? 뭐 조금 편해졌습니다. 네. 네. 보니까 그 오늘 오전에 그 한양대 앞에 가서 또 청년들 만나고 오셨더라고요. 네. 어떤 만남이었어요? 요즘 청년들의 그런 주거비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한 공약을 좀 청년들과 또 인근에 있는 이제 건물주들과 함께 의논해가면서 네.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어떤 그 내용이었나요? 이제 제 두 번째 공약 발표인데요. 예. 두 번째 공약 발표를 청년 정책으로 했는데 특히 청년 주거 문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주택 5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네. 계획인데요. 청년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주거 문제를 겪어보는 분들이 대학생들. 대학생들이 이제 서울에 와서 대학교를 하는데 기숙사가 수용률이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 예. 네. 그래서 많은 이제 학생들이 인근에 이제 원룸이라든지 예. 이런 데서 이제 머물러야 되는데 그런 요금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대학교 기숙사를 이제 확충. 7,000호 정도 확충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성동구에서 했던 상생학사가 있습니다. 네. 대학교를 기숙사를 만들면 인근의 주민들께서 원룸 하시는 분들이 이제 반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 원룸 하시는 분들과 대학과 성동구가 힘을 합쳐서 이제 상생학사로 대학생들은 반값에 들어옵니다. 임대료의 반값. 그렇지만 이제 구와 대학이 나머지를 보존해주고 또 임대인들은 조금 할인해주고 이런 네. 방식으로 해서 공시를 다 채우는 그런 방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상생학사인데 이게 다 윈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생학사를 통해서 약 2만 호 정도를 공급한다. 그리고 또 이제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청년 주택을 네. 나머지를 공급해서 이제 5만 호를 제공하겠다. 이게 이제 저희들
목표입니다. 네. 정원호 후보님도 이제 여수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시고 서울 올라오셔서 학교 네. 다니시면서 고뇌를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네, 뭐 다 자취죠. 네. 그 당시에는. 근데 그때보다 더 지금 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집값이나 뭐 그런 주거 비용이 많이 오르면서. 맞습니다. 네. 네. 마침 또 오세훈 시장도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여기는 2030년까지 7.4만 가구, 이제 정원호 후보님 5만 가구. 저는 임기 내, 임기 내. 4년까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 공약을 실천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네. 정 후보님께서는 임기 내에 이제 실천하시겠다. 기숙사 착공은 임기 내에 이제 7,000원 하는 거고요. 네. 나머지 이 상생 학사는 임기 내에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들어올 수 있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보통 그 임대 주택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이런 거는 짓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착공 위주로 발표를 하는데 네. 다마 오세훈 시장은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럼 그 기간에 임기 안에 짧은 기간에 뭘 공급할 거냐 이게 중요해서 예. 상생학사는 이미 있는 주택을 손을 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는 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기도 앞당기면서 효율적으로 네. 청년들에게 주거를 공급을 하겠다. 그 그렇습니다. 말씀이네요. 네. 오늘 만나본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얘기하던가요? 거기에 이제 상생학사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인데요. 첫 번째로 이게 방값에 들어오니까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많이 안 뺏겨서 그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네. 그걸 이제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구에서 질을 관리하기 때문에 주거 여건이 좋다. 네. 이런 걸 이제 장점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말씀이 한결 편해지신 것 같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저희가 두 번째 만나서 그런 건가요? 예,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원호 후보가 왜 서울시장이 돼야 하는 겁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식의 무능 전시행정으로부터 시민들이 굉장히 피곤해하고 계시니까 효능감 넘치는 그런 실용행정을 정원호식 실용행정을 시민들께 누리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저는 제가 네. 꼭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원호한테는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성동 구민들은 12년 동안 지치지 않으셨습니다. 12년 동안 그 성동구의 변화를 통해서 정원호라는 인물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정 후보님께서 비판하는 전시 무능 행정이라는 건 뭡니까? 오세훈 시장. 뭐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시 무능 행정인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종묘 앞 세운지구 이런 것들이 전부 시끄럽고 요란한데 성과가 안 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피곤해합니다. 네. 한강버스도 어제 감사원 발표 있었지만 사실은 이걸 좀 심하게 얘기하면 속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일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전시행정인데 게다가 무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다 진행도 안 됩니다. 네. 이런 게 정말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의 정원도 시민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는데 무능해서 그것도 중단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무능하고 전시행정을 일삼는 그런 행정 때문에 시민들이 성과가 없으니까 피곤한 겁니다. 그럼 정 후보님께서 얘기하시는 서울시장으로서의 성과라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민들께 네. 효능감을 바로바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행정을 보고 바로 느끼는 좀 전에 얘기했던 상생학사 같은 경우 네. 큰 돈 안 들이고 바로 학생들이 효능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대표적인 거고요. 또 아시겠지만 버스 정류장의 스마트 쉼터라든지 네. 그리고 횡단보도에 바닥 신호등 들어오고 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이것은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면서도 또 교통사고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효능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 네,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거거든요. 네. 분명 구청장과 서울시장은 다를 겁니다. 네. 뭐 다른 측면이 있지만 본질에서는 같습니다. 주민들의 삶을 살피는 일, 삶을 뒷받침하는 본질은 같은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구청장을 뛰어넘은 서울시장으로서의 정원호 후보님의 생각은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네, 당연히 구청장 시절에도 주민들의 만족감 또 효능감을 위해서 일했듯이 서울시장이어도 첫 번째는 시민들의 행복, 효능감, 그것을 위한 실용적 정책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시내 돌아다니시면서 이런 정책만 홍보하시지는 않으시죠? 만나는 분들한테 어떤 따뜻한 말씀, 너무 이렇게 차갑게 정책만 얘기하시면은 잘 또 듣습니다. 거리감을 네. 저는 주로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주로 듣고요. 네. 시민들이 주시는 의견들을 쭉 듣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것이 제가 주로 하는 일입니다. 네, 알아보시는 분들이 이제 제법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게 누구의 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를 겪어본 이제 시민들의 입소문에서 네. 출발을 했고요. 또 뭐 결정적으로는 네, 대통령님의 네. 이 극찬이 있었죠. 네. 그래서 정원호 후보님 그 이름에는 명픽이라는 게 또 그 따라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아유 영광이죠. 뭐 네. 좋으실 것 같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부담도 느끼실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뭐 칭찬한. 그렇습니다. 네. 네, 더 열심히 또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그 당내 다른 경선 후보들한테 시선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느끼십니까? 당장 그 당내 경선 후보 토론이 이제 이번 목요일하고 금요일 네, 내일 이틀 동안 모레하고 이제 글피에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남았던 것들을 차분하게 살피고 또 제 공약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뒤 그 경쟁을 하고 있는 후보들 사이에서는 정원호 후보님은 이제 행정가로서는 12년 동안 성동구를 잘 만들어 오면서 좋은 평가를 받으셨는데 정치가로서 네. 또 정무적인 그런 면에서는 나보다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조금씩 채워가야죠. 어떻게 채워가실 거예요? 서울시장은 기본적으로 행정가입니다. 행정가이기 때문에 행정 능력이 기본이 될 거고요. 네.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될 텐데 기본이 일단 되어 있다면 나머지 것은 보완하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이 행정이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서울시장의 직책은 기본이 행정입니다. 네. 하지만 이게 내 것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 정부와 소통도 해야 될 것이고 네. 또 서울시 밑에 있는 각 구와도 긴밀하게도 협력을 공약 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치구들과 함께하는 네,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풀어나가시고 그동안 계세요? 해온 게 그런 일입니다. 부청장 하면서도 늘 의회랑 네. 협의하고 서울시랑 협의하고 또 다른 구청이랑 협의하고 이렇게 해왔던 거고요. 네. 그게 이제 확대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시장이 되면 시의회랑 해야 되고 또 국회 또 중앙정부 하는 거기 때문에 늘상 해왔던 일의 연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 나는 대통령과 네. 그건 어떤 말씀 의미에서 하신 거예요? 이제 체감 행정 또 소통 행정 이런 측면에 있어서 행정 스타일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상대편이 오세훈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이제 국힘에서는 추가 공천을 받는다고 하는데 네. 오세훈 시장 공천 신청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그건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마음에 들어갔다 온 게 아니어서. 네. 그럼 질문을 바꿔서 오세훈 시장이 나오길 바라십니까? 안 나오길 바라십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이 출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마해야 한다. 선출직들은 진퇴를 시민들로부터 평가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평가로 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시민들의 평가로 진퇴가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 반드시 나와서 그동안에 해왔던 무능 전시행정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평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아무래도 서울의 집값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후보님께서 생각하는 서울 집값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전반적으로 좀 부담이 많이 가는 주거비가 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의 원인은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라든지 또 임대 아파트라든지 또 청년 주택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공급이 부족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특정 분야가 아니고 각 분야에 대한 공급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마침 오세훈 시장이 그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했는데 그 내용 보셨습니까? 네, 아직 못 봤습니다. 네. 서울시 역세권 주택 기준 용적률을 완화하겠다라고 기준 용적률을 최대 30% 상향의 사업성 개선을 네, 하겠다 네. 이런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그건 뭐 일반적으로 계속 해왔던 정책인데요. 오세훈 시장의 정책은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 하겠다는 건데 성과가 네. 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또 하겠다 그러고 또 예. 성과 없고 그렇습니다. 성과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네. 뭐 신통기획 막 해서 저는 그거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 그러면 그래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네. 뭐 이견 없이 잘했다 이게 아니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번에도 또 역세권 또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도 매일 가지 않습니까? 네. 가는데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는 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 정 후보님께서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 좀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네. 근데 이게 또 속도를 높이다 보면 투기나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그 우려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다루실 예정이에요? 일대 지금은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공급을 메꿔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높여서 공급을 좀 빠르게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착착 개발이라는 재개발 재건축 지원 사업을 공약화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신통기획은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지구 지정까지를 좀 빠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절차인데 저는 거기에다가 그 다음 단계 또 잘 관리해서 착공까지 착실하게 착공까지 잘 관리가 돼야만 속도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 과정을 챙기는 제도 그게 이제 저의 착착 개발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알고 있는 재개발과 그 말씀하시는 착착 개발이라는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재개발은 각 단계별로 책임자들이 전부 다르고 또 특히나 조합에서 이것들을 진행할 경우에 그 관의 내부 간의 여러 가지 의견 차이로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매 단계마다 생기는 문제들을 네. 시청에서 파견되는 매니저가 그 지역을 공무원 매니저가 그 지역을 책임을 지고 그 지역에 있는 조합원과 그리고 인허가권자와 연결을 해서 풀어나가는 필요하면 교육도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생기는 지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내는 네. 그래서 매니저가 처음부터 끝까지 챙기는 제도를 착착 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착착 개발과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신통과는 좀 완전히 다른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있는 제도에 매니저를 추가하고 그다음에 500세대 미만의 아주 소형 세대는 구청으로 인허가권을 넘겨서 구에서 좀 관리해서 빠르게 할 수 있게 하고 큰 단지들은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속도를 내는 그래서 현재 있는 거에다가 조금 더 속도감 있고 안정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게 네. 장점입니다. 그동안은 공급이 좀 민간 부분에서 좀 많이 막혀왔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거는 어떻게 뭐 그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계속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이게 이제 네. 사이클이 있는 겁니다. 이제 부동산은 경기가 있고 그 경기를 따라서 공급이 속도가 조절이 되는 현상이 있는데 지금처럼 속도를 좀 내야 될 때는 네. 이렇게 좀 속도를 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는 착착 개발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30분 통근 서울을 또 공약으로 내셨어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네,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한 45분 정도 평균 이제 서울시 통근 거리인데요. 네. 이게 3분의 1로 좀 줄여보자라는 게 이제 현실적인 목표로 삼고 30분 출퇴근 통근 이걸 잡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먼 거리
6시에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 같은 시간에 꼭 전부 몰려서 하다 네. 보면 좁은 도로에 다 일시에 몰리니까 엄청나게 긴 통근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좀 분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가 도입되려는데 유연근무제를 뒷받침하려면 집에서 재택근무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재택을 할 수 있게 집 앞에 사무소를 만드는 업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시 내 곳곳에 공유 오피스를 서울에서 만들어서 서울시 공공 공유 오피스를 만들어서 근로 출근할 수 있게 하면 거기에 출근했다가 필요하면 회사로 가서 업무 보고 예. 요즘은 기기가 발달해서 업무 지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업무 공간으로 가면 출퇴근 관리가 되는 거고 회사에서도 편하게 이제 활용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경상 경비가 줄어드니까 좋고. 근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면은 일단 그 공간도 확보가 돼야 될 것이고 네네. 예산도 있어야 될 것이고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첫 번째로는 지하철역에 네. 공간이 많이 빕니다. 각 전철역마다 다 비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예.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하면 인테리어비만 들어가면 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걸로 해서 하면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네. 또 적은 비용으로 훌륭한 사무실 공간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밖에 서울시 소유 공간 중에 비어있는 공간들을 활용해 가지고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데 그런 공간들이 없는 곳은 임차를 해서라도 진행한다면 많은 돈 안 들이고 네.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 저 유연근무 하십시오 하면은 기업들에서 다 유연근무 시켜주는 겁니까? 그래서 인센티브를 드려야 됩니다. 기업에. 예. 기업들에게 유연근무제를 이건 이제 정부에서도 유연근무제를 좀 이렇게 좀 촉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유연근무제를 채택하는 회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같은 당 박주민 예비 후보가 그 30분 통근 도시에 대해서 현실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까? 그거 뭐 충분히 뭐 비판할 수는 있지만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네, 토대로 네, 해서. 네. 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다소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또 그 선거라는 거는 막판에 가서 이게 어떤 변수가 있을지 그렇습니다. 모르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는 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최대 변수 중에 하나는 특히 이제 국힘당에 어떻게 이 지금 내란과 이런 문제에 대한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해낼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민들의 또 한 측면의 관심사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지금 특히 이제 중동 사태 이게 또 어떻게 진전이 나아갈지 그러니까요. 다양한 형태의 변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런 게 좀 있고요. 또 결국은 선거라는 건 특히 서울 선거는 굉장히 막판에 가면 결집을 해서 거의 차이가 없는 네.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중도층을 이제 호소력 있게 어필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중도층에 대한 이런 지지 획득 여부가 이번 선거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한강벨트일 것 같고요. 예. 성격으로 보면 중도층 이걸 어디서 이제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비 후보들 중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어렵게 느껴지는 후보는 누가 있습니까? 뭐 다 어렵죠. 너무 쟁쟁한 분들이어서. 네. 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이제 뭐 준비를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나오셔서 이제 성동구청장 하실 때도 그랬고 나는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쓰지 않겠다 그러셨는데 그건 앞으로 계속 가져가실 네, 그건 뭐 전략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거티브가 오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는 것과 제가 먼저 하는 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하지는 않는다. 예, 다만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시간이 마무리할 때가 돼서요. 왜 서울 시민들께서 정원우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저는 그동안 시민의 삶을 직접 변화시켜온
일로서 검증된 사람입니다. 서울 시민들의 삶의 변화를 일로서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정원호 써보니까 좋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믿고 시민 여러분께서 써주시면 제가 일로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이번 목금에 치러지는 또 토론회도 잘 치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예비후보,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금요일 날 나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헤어져 소식도 모르고 살다가 다시 만나게 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안타깝고 쓰라립니다. 이 같은 경우에 쓸 수 있는 표현으로 애달다와 애달프다가 있는데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표현입니다. 표준어 규정에는 사어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음의 변화가 아니라 어휘적으로 형태를 달리하는 단어들을 대상으로 삼은 것인데요. 애달다는 노래 가사에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고어의 잔재일 뿐입니다. 애달분이, 애달봐서, 애달분 등으로 활용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애달다는 고어로 처리하고 애달프니, 애달파서, 애달픈의 활용형을 가진 애달프다를 표준어로 삼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설거지라는 표현입니다. 먹고 난 뒤에 그릇을 씻어 정리하는 일을 가리키는 설거지라는 말은 설걷다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지 않고 원래부터의 명사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거 밑에 지읒 받침을 쓰지 않고 발음 그대로 설거지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어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설걷다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인 설거지하다를 표준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공기가 탁해서 곳곳에는 뿌연 먼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지금 중부지방과 전라도, 경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높아 나쁨, 인천은 매우 나쁨까지 오른 가운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또 수도권과 충남에는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과 함께 비상 저감 조치도 시행 중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오염물질이 북풍에 실려 우리나라로 날아오고 있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먼지까지 더해지면서 공기가 탁한 건데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외 활동을 하실 때에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5도, 부산과 제주 16도, 대전 17도, 광주, 대구 18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빠르게 기온이 떨어져 쌀쌀해지니까요.
있는데요.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에 충청도와 남부지방,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으로 인해 미국에 있어야 한다며 중국 측에 한 달 정도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한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이 탄두로 의심되는 물체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습니다. 당시 놀이터에서 약 1km 떨어진 부대에서 사격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주택가에 불법 마약 공장을 차리고 원료를 밀수입해 엑스터시를 제조하고 유통한 베트남인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까지 활용해 마약 제조법을 습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봄 처음으로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대기 정체로 오염물질이 머물러 있는 데다 중국 산불의 영향까지 더해져 미세먼지 농도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치권이 분주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단체장 컷오프와 서울시장 공천 문제를 둘러싼 공천 갈등이 커지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당정 기류와 김어준 씨 발언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 코너에서 짚어보고요. 요즘 강남 집값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K-팝 데몬 헌터스가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이 소식은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코너에서 전해드리죠. 2부 시작합니다. 진영 논리에 취하지 않는 맑은 정신의 정치 이야기.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 복잡한 정치권의 소음 속에서 숙취 없는 진실만을 골라냅니다. 오직 명확한 팩트로만 승부하는 시간,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 장유민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아침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 정청래 대표가 오늘 직접 설명을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번질 필요가 더 이상 없다라는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고, 또 이제 많은 언론에서 대통령이 이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촉매제 역할을 했다라고 하고, 정청래 대표 이야기를 듣더라도 주말 내내 당청이 모여서 문구 하나하나를 다 봤다는 거예요. 주말 포함해가지고 여러 일 동안. 네. 그러면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고, 그리고 그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이거 정부안이 혹시 미진한 거 아니야? 부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도
X에 올렸지만 이거 10번이든 몇 번이든 수정 가능한 부분이다. 국민 뜻을 정확하게 받든다면 이런 취지로 올린 글이 있는데 그 같은 맥락에서 당에서 또 청와대에서 같이 협의하면서 조율이 좀 깔끔하게 됐다. 이렇게 좀 자평하고 있습니다. 네. 신 변호사가 보시기에도 이제 검찰 개혁 두고 당내 당청 간의 갈등은 사라졌다고 보십니까? 근데 뭐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당청의 갈등이라기보다는 당청 간에는 이견이 없지만 일부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이 약간의 그 이견을 좀 강하게 표출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상당히 좀 선명한 야당의 입장에서 또 반대 의견을 많이 냈던 것이 아마 그런 이미지가 형성된 거 아닌가 싶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당정 간의 그 합의안에 대해서도 네. 또 여러 가지 비판들을 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정청래 대표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그 내용에 따르면 일부 이제 어떤 그 개혁에 대해서 어떤 의지가 좀 후퇴되는 거 아니야? 내지는 어떤 악용될 우려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지목됐던 일부 조항들에 대해서 이제 삭제를 하는 것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어서도 안 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서 안 되는 두 측면이 공존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로서는 이제 검찰권의 과잉, 그러니까 억울한 피의자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뭐 보안 수사권이나 정권 송치에 대해서도 좀 열어놓고 저는 토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강경파로 분류되는 그 추미애 의원, 김용민 의원도 오늘 함께 네. 했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기자회견에 같이 배석을 했었는데, 그러셨어요? 예, 네. 이제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 그리고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같이 배석을 했고요. 네. 이 문구 하나 하나를 고르고 수정하는 작업 중에 청와대랑 또 소통이 있었지만 당에서는 당 대표와 원내 대표 그리고 이 추미애, 김용민 두 의원도 함께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청래 대표가 이제 김용민 의원을 향해서 기자들 있는 자리에서 그동안 마음고생 이제 심했는데 괜찮죠? 이렇게 이제 묻기도 했어요. 이 말인즉슨 이제 당에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던 부분과 관련해서 청와대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주셨다는 부분, 그래서 조율이 기본적으로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는 좀 빨리 해야 됩니다. 민주당의 이 스케줄대로 하면은 내일 모레 본회의가 19일 날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네. 그 전에는 이게 미세 조정만으로 그냥 끝나기보단 지금까지 이 결론이 도출됐던 당론에서는 조금 더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법사위, 소위 그리고 이 중수청법은 행안위에서도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논의를 총합하고 빨리 이제 다시 법사위에 올려서 본회의 19일 통과를 목표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조국 대표는 일단 이 협의안에는 이제 긍정평가를 했더라고요. 근데 문제 있는 1, 2차 법안을 주도한 사람들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수기를 거듭해서 그 지금 검찰 개혁안을 좀 만들어낸 이제 초기 단계인데 앞으로 더 수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고 앞으로도 여러 차례 이런 시행착오들은 있을 걸로 예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야당의 대표인 조국 대표가 어떤 정치적 책임을 운운하기에는 사실 좀 이건 굉장히 좀 지나친 발언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논리대로 하면요,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안은 실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또 개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주된 역할을 하신 분들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책임은 지지 않고 이제 와서는 또 지금의 정부안이 수정된 거에 대해 가지고 그 안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져라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좀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기에는 좀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어떤 그 당론과도 상당히 좀 괴리가 있는 더 어떻게 보면은 좀 선명한 그리고 검찰의 권한을 많이 축소하는 그런 목소리를 일관해서 냈기 때문에 이 논의 과정 중에 있었을 때 조금 미진한 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 반성의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만 이게 논의 과정 자체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는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요. 네. 이 비판은 뭐 저희가 어떤 취지인지는 새기겠지만 그것 때문에 조국 대표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뭐 유감을 표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에 이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더 무섭다. 이게 이제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제기된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해석이다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김어준 씨를 직격한 맥락의 이건 아니었거든요. 말씀은 이 기사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 링크를 걸었던 기사 내용은 장영하 변호사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선거 국면에 있을 때 뭐 조폭이랑 연루가 됐니 어쩌니 하면서 엄청 기사가 쏟아졌었습니다. 네. 뭐 조폭이 시장 직무실에 다리를 올리고 사진을 찍었니 많이 특히 이제 보수 성향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면 검증도 하지 않고 그냥 기사를 일방의 의견만 담아서 사실 상호 이 검증 없이 기사를 쏟아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장영하 변호사가 최근에 실형을 받았어요. 집행유예.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거든요. 이런 공직선거법으로 이런 실형의 유예형을 받았다는 거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겁니다. 법원도.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피해자가 있는 거잖아요. 이 기사와 이 해당 폭로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기사화하고 언론에서 검증 없이 쓰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 김어준 씨 겨냥한 거 아니야? 물론 그런 해석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온당한 제기로 보이진 않고 정확하게는 이 사안에 대해서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혐의 선상에 올랐다는 것만으로 엄청 언론의 문매를 맞고 무죄를 받거나 무혐의를 받더라도 이 부분 후속 보도는 없거든요. 그래서 추후 보도 청구권이라는 게 별도로 언론중재법에 있을 정도고 무죄를 받으면 공시하겠냐고 법원에서도 의사를 확인하는 게 같은 맥락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대통령이 드러낸 것 같습니다. 네. 신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뭐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갖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최근에 그 공소취소설과 관련된 근거 없는 뉴스를 보도의 형태로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뭐 영향력이 큰 어떤 채널이라고 해서 그 특정 채널을 타겟해서 이 메시지를 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언론의 일반론적인 어떤 권한과 책임에 대한 그 이야기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고 그 안에는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그 장영하 변호사와 관련된 그 사건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네. 또 마찬가지로 김어준 씨의 그 방송에 운영하는 행태 속에서 어떤 권한은 행사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이 구조에 대해서도 저는 당연히 비판의 범주 안에는 들어간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언론이라는 것이 언론의 권한도 있지만은 언론의 책임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언론이 조금 더 그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정치의 영역까지 나타나서 조금 더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진영을 불문하고 언론의 정체성에 맞는 행동이냐라는 문제 제기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앞으로도 좀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런 언론과 정치와의 거리두기나 어떤 그 분명한 선을 좀 지키는 이런 권한과 책임에 관한 노력을 조금 더 경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외화부역 특검 법안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중잣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국민의힘에선 누차 김어준 씨 방송은 음모론이다, 음모공장이다 이랬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공소취소라는 건 사실상 그 방송 내용을 들어봐도 내용이 없는데 그냥 들었다는 거예요. 뭐 그러고 다닌다더라 뭐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믿을만 하니까 우리가 특검까지 해야 된다라는 건 아주 전형적인 정치 공세의 이중잣대라고 생각하고 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이 수용할 수도 없는 거고 이미 민주당에서는 이 해당 기자를 고발 조치했기 때문에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고 이거 정치 공세를 하나의 지렛대로 삼는 거는 저는 국민들이 좋게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김어준 씨 방송 늘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의혹 제기할 때는 그 소스를 가지고서 의혹 제기를 하는 게 모순이라는 지금 그 지적이고 마찬가지로 장인수 씨나 김어준 씨도 늘 검찰에 대해 가지고는 다 부정하는 듯한 발언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제보를 확인했다라고 주장하는 장인수 씨의 근거는 또 검사들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본인들이 불신하는 검사들에게 소스를 받아가지고 또 이런 무책임한 의혹 제기는 또 과연 합당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더 우리 한국 정치 또 언론이 조금 더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근거 당연히 체크해야 되는 것이고 언론의 육하원칙에 따라서 근거를 가지고 의혹 제기를 해야 우리가 검증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지금도 그 특정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특정 자체를 하지 않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의혹 제기에 아예 시작돼도
한치도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항상 불신하는 그 검사들로부터 받아서 의혹 제기를 한다는 것도 자가당착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식의 어떤 행태들은 좀 근절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고위 정부 관료로 의심이 됐던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탄핵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그 무책임하게 쏘아올린 하나의 이 지라시성 뉴스를 가지고 정부의 신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야당에게 이런 정치적인 빌미를 지금 제공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하는 주력층이 이제 중도에서 많은 응원을 하고 있는데 중도에 계신 분들은 또 야당의 이런 반응도 또 면밀하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게 정말 근거 없는 내용이고 언론의 기본도 안 된 의혹 제기에 불과한데 이걸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정성호 장관을 타겟해서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 저는 매우 안타깝고 다시는 이런 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어준 씨의 채널도 언론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강화된 책임을 우리가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김어준 씨가 김민석 국무총리 얼마 전 미국 다녀온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차기 주자 육성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 김 총리가 또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했죠. 예, 맞습니다. 일단 어처구니 없는 공상이자 무협 소설이다 막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3차전이다 뭐 이런 언론 해석은 나와요. 이제 첫 번째는 여론조사 서울시장 후보군을 이제 여론조사 꽃에서 이게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그 여론조사 기관이니까요. 거기에 김민석 총리가 불출마 선언하고 불출마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자로 나오니까 그것 갖고도 빼라. 아니다.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 아니냐 이렇게 신경전이 좀 있었고 최근에는 또 뭐 국무회의를 개최하는데 대통령이 순방 중에 총리 주관으로 제대로 이 긴급 현안에 대해서 점검하는 회의가 없었다. 그럼 김민석 총리가 아니다. 우리 매일같이 장관회의를 그 당시에 했었다. 이제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요. 이러면서 설전이 오가다가 여기까지 이제 온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차기 주자 육성이라는 건 또 이제 해석의 영역이잖아요. 이거는 뭐 확인도 안 되고 이제 평가 영역이고 또 김민석 총리는 거물급 정치인이죠. 그러니까 대권주자 반열에 그리고 큰 선거가 있으면 서울시장 후보로 이러면서 이 김어준 씨가 평가를 한 부분으로 보이고 또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또 김어준 씨가 좀 김민석 총리를 향한 발언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김어준 씨 방송에서 요 세 개의 예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KTV 관련된 뭐 악수 패싱 문제도 제기를 했었고 최근에는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한 공소취소와 관련된 이 음모론 같은 뉴스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에 있어서는 계속 이런 좀 비판을 위한 비판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딴지 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정부에 스크래치를 내는 부분들 때문에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아마 김어준 씨에 대한 책임론도 더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두 사람은 왜 그러는 겁니까? 아마 정치적 해석은 이제 김어준 씨가 지금 정청래 대표랑 좀 가깝다고 알려져 있고 김민석 총리가 향후에 당권 도전을 이제 6월 지방선거 끝나고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리 어떤 뭐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일단 너무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뭐 당권 도전을 할 수 있을지 또 총리라는 직책이 보통 직책은 아니니까 이렇게 열어 있는데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분석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신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비락이라고 그 떨어질 때 괜히 가끔 고쳐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해받을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게 맞는 건데 자꾸 오해받을 행동을 계속하잖아요. 그럼 그건 우리가 의도라고 보는 것이 이제는 맞는 겁니다. 김어준 씨가? 아니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꾸 이거는 뭐 감나무 떨어진 거다. 그러니까 그 갓근을 맬 때 그 오얏나무 밑에서 매지 말라고 한 그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해도 국민들이 인식할 때는 이 반복되니까 이건 어떤 저희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보는 것이고 아까 장유미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어떤 전당대회를 예상해서 다른 후보에 대한 어떤 사전 정지 작업으로도 지금 비춰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언론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그 기능을 훨씬 벗어나서 이제는 정치 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언론인이라는 그 외피만 가지고서 정치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언론을 정치화하지 말고 정치를 언론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그러면 정치를 하라는 그 요구에 직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그 선을 지키는 노력을 저는 더 경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우리 군함 파견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맞습니다. 내용이죠. 이게 파병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뭐 여야 공히 이거는 국회 동의 사안이다라고 하는 데는 뭐 해석이 이론의 여지가 없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조간들의 어떤 그 기조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보면 일단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좀 주시하면서 수기를 해야 된다라는 기조인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구체적으로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여러 이제 기뢰가 이제 바다 주변에 많이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자체적인 개발과 노력으로 다 제거를 하면서 엄청난 노하우와 데이터가 쌓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도 이제 기뢰를 이란 쪽에서 심어놨다라고 하니까 일본에 이 요청을 하는 건데 일본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단호한 어조로 파병이나 이런 지원은 좀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는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과 또 중국도 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중국의 또 참전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란과의 중국 관계를 되짚어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렇게 여러 전선이 교차하는 가운데 저희가 너무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거나 하기는 국익의 관점에서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변국들의 상황을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 입장 차이는 없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책임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한 입장을 낼 수밖에는 없는 거고요.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아무래도 뭐 미국의 입장을 좀 더 배려하는 외교 노선을 좀 지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뭐 정부의 입장을 좀 소극적이다라고 비판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것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냐 아니면 이게 전쟁으로 지금 봐야 되느냐 성격 규정 자체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뭐 전투병을 파병하는 뭐 그런 것보다 훨씬 심각한 지금 군함을 파견하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이거는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매우 좀 신중하게 저는 외교적인 노력을 먼저 하고 이런 미국에 대해서도 지금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도 뭐 끌려가는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저는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각국이 걱정하는 거는 트럼프가 또 어떤 군함을 안 보냈을 경우에 뭘로 또 그 나라들을 압박할지 그게 걱정인 거 아니겠어요? 관세 얘기도 벌써부터 나오는 그렇죠.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타격을 벌써부터 이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이제 주변국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도지사 컷오프가 됐는데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뭐 이것도 상당히 좀 타이밍은 좀 공교롭기는 한데 일단은 당에서 충북도지사 후보로서는 이제 컷오프를 당한 거고 아마 이제 뭐 그 오송 참사에 좀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하고 또 그동안에 뭐 그 도지사로서 활동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결국에는 이런 수사받고 있는 사안들까지도 고려가 돼서 이제 컷오프가 된 거 아니냐라는 판단인데 여기에 대해서 김영환 지사는 뭐 상당히 좀 격앙된 반응을 보여서 뭐 기자회견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그 충북도지사 후보로 뭐 김수민 그 전 충북 도지사의 그 부지사를 했던 분에 대해서도 나름의 뭐 공천 서류를 또 접수해달라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는데요. 즉 김영환 지사 입장에서 보자면은 당에서는 컷오프를 당했고 또 이제 수사를 받는데 영장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참 현직 지사기는 하나 상당히 앞으로 좀 정치적으로는 어려워진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부산시장은 박형준 시장과 주진우 의원 경선으로 가닥이 잡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충북도지사 김영환 지사 현역을 컷오프하면서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게 공간이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음 타겟이 누가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부산이 딱 지목이 됐던 거예요. 박형준 현직 시장이 대단히 반발을 했고 이건 경선을 붙여야 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겨룰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때 겨룰 수 있는 상대는 예비 후보인 지금 해운대의 주진우 의원이 있거든요. 근데 주진우 의원도 나도 경선을 원한다. 정중히 경선을 요청드린다. 그러니까 두 주자가 거기에 대해서는 뜻이 뭐 갈리지 않았고 주진우 의원은 반사이익을 어떻게 보면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지 않겠다고. 아무래도 이제 본선에 갔을 때 어떤 그 신뢰나 이런 부분이 감소될 수 있는 부분을 우려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부산시장은 이 후보들의 경선을 치르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신인구 변호사는 이 두 사람이 이제 경선하게 된 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경선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단수 공천이라는 게 다른 지원자가 없을 때는 가능한데 경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컷오프를 시켜서 한 명에게 전략 공천을 주게 되면 이게 나중에 본선에 가서는 엄청난 선거 후유증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부산시장은 현역인 이제 박형준 시장과 예. 이제 주진우 의원이 양자 대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경선을 통해서 그런 본선에 그런 후유증을 가장 줄이기 위한 그런 나름의 차선책을 취하게 된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이정현 위원장의 행동을 좀 보면 좀 이렇게 경선 관리하는 게 좀 터프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 이렇게 공천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좀 강화하는 그런 입장이어가지고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참 경선 관리가 참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구시장 공천도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완전 시끄럽죠. 거긴 여러 사람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주호영, 윤지욱, 추경호 이런 중진들을 뭐 배제하겠다는 상황.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물갈이는 뭐 여야공이 어떤 선거에서든 항상 그게 혁신 공천인 것처럼 거론이 되는데 일대 물갈이란 건 현역을 물갈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구시장에 준비하겠다고 하는 그냥 의원들, 그 사람들은 지금 지자체장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경선의 기회도 안 주겠다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게 과연 맞느냐. 그렇다면 의도가 무엇이냐. 이거는 주호영 의원이 이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으니까요. 아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 지도부에서 공관위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손을 들어주려고 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그 뒤에는 아주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이제 언론에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아주 공공연하게 이제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혁신이라기보단 장동혁 대표가 본인에게 쓴소리를 한 건 박형준 부산시장도 마찬가지고 주호영 현재 대구시장 출마하겠다고 하는 국회 부의장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속아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그래서 완전히 본인의 친정체제를 조금 더 확실하게 구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이런 맥락에서 나옵니다. 네. 유영하 의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유영하 의원도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이 됐고 본인이 의지를 밝혔는데 지금 유영하 의원 이야기는 쏙 들어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진숙 예비 후보에 대한 어떤 좀 당권에서 좀 뭐 예를 들면 고성국 씨를 기반으로나 내지는 이정현 위원장이 좀 밀고 있다라는 이제 소문이 좀 파다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진 의원들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관리가 왜 어렵냐면요. 지금 민심을 강조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구인난이고 이렇게 당심으로도 어느 정도 본인들이 해볼 만하다라는 TK 지역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 경선 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에서 다 문제가 지금 파열음들이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는 이정현 위원장이 이틀 동안 자맹도 하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게 경선 관리도 어렵고 또 구인난도 해결하기가 어렵고 상당히 어려운 환경들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윤 변호사는 이제 민주당 대변인이시기도 하니까 대구의 김부겸 전 총리 나오는 겁니까? 아마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본인은 지금 그 측근 언론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면 총리까지 하셨기 때문에 다시 출마를 하거나 이제 선출직에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해당 지역에서 구청장이나 이런 기초의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많은 민주당 당적의 정치인분들이 계세요. 이제 이분들의 요청도 상당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부겸이라는 거물급 정치인이 와야 시너지 효과를 같이 내면서 이 선거 전체판에 민주당이 좀 유리하게 가도록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고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지도부가 설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지도부 단위가 어디인지 뭐 정확한지 그 팩트 체크는 현재 안 되고 다만 이 정청래 대표도 지금 대구가 너무 민주당으로서는 험지니까 대구시장에 나서겠다고 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천 이 신청을 받는 과정 중과 관련해서 이 김부겸 전 총리와 연동지어서 기간을 연장하거나 할 의사는 있다라는 점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국힘이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도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김부겸 카드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정말 국민의힘이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헤매고 있고 국민들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때 정확한 회초리를 내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유권자층이 있다면 그건 사실 대구 경북 유권자분들이십니다. 네. 오세훈 시장 오늘 저 공천 신청 할까요?
이제 오늘 뭐 오후 3시에 입장을 밝힌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상당히 여러 차례 반복된 상황을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도 다른 후보들이 이미 후보자 신청을 한 상황이고 공천이라고 하는 것을 공정하게 관리할 책임도 당연히 있는 거기 때문에 전 아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이번을 지나고 나면 더 이상의 뭐 연장이나 이런 거는 해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역설적으로 오세훈 시장도 그동안에는 당의 변화를 부르짖으면서 이 공천을 가지고서 또 나름의 딜을 해온 건데 이제는 더 이상 공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정도에는 아마 오세훈 시장이 후보 등록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아마 이제 후보자로서 당을 바꿔나가는 아마 2차 플랜을 더 발표하는 식으로 기자회견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래요? 또 홍준표 네. 시장이나 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안 할 것이다. 뭐 네. 당권 도전할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직을 한번 던지는 걸 봐라. 그러면 오세훈이란 정치인이 걸어왔던 길을 봤을 때 진짜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배수진을 치고 사실 본인이 원하는 혁신 선대위 이런 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올 명분을 마련하는 거 아니냐는 게 또 홍준표 전 시장이 지금까지 오세훈 시장이 4번 당선이 됐는데 그때 본인의 개인기와 저력으로 당선됐냐. 그거 아니다라고 직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보수정당의 지지율도 좋았고 본인의 얼굴이 아니라 당의 얼굴로 치렀는데 지금 당이 어려우니까 안 나오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또 국민의힘 당원분들이 평가를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올 것 같다. 네. 두 분 다 나올 것 예. 같다. 근데 뭐 플랜 B 얘기도 있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출마를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 나름의 플랜 B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뭐 박수민 의원 이름도 좀 나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오세훈 시장에게 충분히 기회를 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차피 이게 지금 선거 자체는 어렵기 때문에 선거를 이기기 위한 지금 나름의 이런 내전이 아니라 선거 패배를 누구에게 씌우기 위한 내전이냐라고 이걸 좀 구도를 바꿔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플랜 B까지도 국민의힘은 마련해 놔서 오늘 중에는 아마 오세훈 시장의 거취 문제가 좀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수민 의원이 출마 선언하는 겁니까? 이 등록한 거라고 기사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채비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윤인구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부족한 당신에게 윤부장의 복덕방. 어서 오세요. 월급은 꼬박꼬박 받지만 등기부등본엔 제 이름이 없습니다. 윤 부장의 복덕방. 여기서 부동산 시장 한 방에 싹 정리하고 우리 같이 집 걱정 끝내보시죠. 대한민국 부동산 일타 강사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과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피하기 위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네.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뭐 통계부터 먼저 알아볼 텐데요. 3월 3주차 부동산원 주간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많이 올랐던 지역들 강남 3구, 용산구가 하락 전환이 됐는데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를 보게 되면 0.08%예요. 전주가 0.09니까 큰 차이는 없잖아요. 네. 0.09나 0.08이나 물론 한 달 전에 보게 되면 한 달 전은 뭐 0.22%니까 상승률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강남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서초구는 마이너스 0.07%입니다. 네. 전주가 마이너스 0.01이니까 하락폭이 더 확대가 됐고요. 강남은 마이너스 0.13, 송파구는 마이너스 0.17%입니다. 마이너스 0.17%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확실한 하락이라고 이제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숫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강남 3구, 용산구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통계에도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지역들 뭐 송동, 마포 같은 한강벨트 지역들은 상승은 상승인데 이제 약한 상승입니다. 뭐 0.34%까지 상승을 하다가 0.06, 0.07까지 내려왔고요. 반면에 서울의 외곽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노원구 같은 경우는 0.14%인데 지난주가 0.12%거든요. 네.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강서구는 0.23에서 0.25, 구로는 0.09에서 0.17, 관악구는 0.09에서 0.15.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도 차이가 작년에는 한강벨트 위주로 이제 빨간색이었고 나머지 네. 지역들은 좀 파란색이었다면 이제 상승률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정반대의 상황. 강남 3구, 용산 구가 파란색으로 하락 전환이 됐고 네. 나머지 지역들은 빨간색인데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대출 규제하고 이제 얼마나 많이 상승을 했느냐, 상승에 대한 피로감, 누적도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도권을 포함해서 이제 다른 지역 아파트 가격은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은 또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인데요. 일단 인천부터 보겠습니다. 인천은 0.01%니까 사실상 그냥 보합이라고 보면 되는데 예. 인천에서 이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송도가 있는 연수구 같은 경우도 0.05%. 인천에서 많이 오른 지역이 0.05%니까 실질적으로 보합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많이 내려간 지역이 이제 중구인데 마이너스 0.04니까 그냥 잔잔한 시냇물 같은 그런 분위기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 경기도는 서울처럼 또 지역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또 극명히 갈려지고 있는데요. 네. 경기도 광주시는 마이너스 0.15%, 경기도 이천시는 마이너스 0.11%, 하락폭이 큰 반면에 수원 영통구 0.45%, 안양 동안구 0.42, 하남시가 0.43이니까 이들 지역의 특징이 15억 아래 신혼부부들이 갈 수 있는 아파트. 네. 이런 지역들은 규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11호 대책 때 다 규제 지역에 묶였거든요. 토지거래가 구역에 투기과열지구에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층이 뒷받침이 되고 대출이 6억까지 나오는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은 0.01% 보합이고요. 지방에서는 울산이 0.08%로 그래도 소득 수준이 높고 입주 물량이 작은 예. 울산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장 분위기도 지역에 따라서 단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이걸 네. 뭐 일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데 앞서서도 잠깐 힌트를 드렸습니다. 고가 아파트 시장과 15억 아래 아파트 구간이 온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방송 나오기 전에 따끈따끈하게 제가 잠실 엘스 리센츠 쪽 현장 부동산한테 요즘 분위기 어떠냐고 전화를 한번 해보니까 제가 2주 전에 임장 갔을 때는 이제 최고 가격이 36억이었거든요. 네. 36억인데 한 34억, 33억 정도의 이제 금배가 나왔는데 오늘 전화하니까 첫 마디가 불장이라고 합니다. 불장. 그래요? 네. 거래가 잘 됐다는 건데 그러면 어떤 가격에서 거래가 잘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금매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 1주, 2주 전에 31억, 30억 5천만 원 이렇게 던지는. 꽤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속된 말로 이제 던지는 물건이라고 하는데 던지는 물건들은 싹 거래가 됐고요. 지금은 다시 또 33억까지는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짧아서 저도 타이밍 잡기가 어려웠는데 1주, 2주 만에 금매가 나오고 매수자들은 금매를 사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장 가서 나 31억 금매 주세요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금매 잡기는 어렵고 물론 36억 대비는 이제 내려온 10% 정도 내려온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4월 중순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금매로 나오는 거는 그러면 지금 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그럼요.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다주택자들은 5월 9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4월 중순 전에 팔아야 되니까 이제 파는데 그 중에서도 마음이 좀 급하신 분들 있잖아요. 꼭 팔아야 되는 분들. 나 직장도 그만두고 월 수입도 없는데 보유세 올라가면 나 못 버틸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던졌는데 그 던지는 물건들은 지금 빠르게 소진이 된 거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래도 한 10% 정도 조정된 매물들은 지금 또 남아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움직여도 되는데 일각에서는 뭐 20억 떨어진 아파트도 나왔다라고 했는데 어딘지 찾아보니까 또 압구정이더라고요. 20억 떨어져서 70억? 그러니까 거기는 그래서 고가여서 물론 떨어지긴 했는데 90억에서 70억 떨어져도 이게 제 느낌에는 90억이나 70억이나 제가 못 사는 집이기 때문에 아무튼 좀 거리감은 좀 굉장히 괴리감은 있습니다. 나머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경희궁 자이도 27억에서 24억 정도 떨어졌다고 하니까 25억 아파트 구간은 한 10%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15억 아래 구간 아파트들은 여전히 거래가 잘 되는데 뭐 동탄신도시나 구리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안양, 하남, 용인, 수지 이런 지역들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그 경부축, 남부축의 아파트들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요즘 경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황현희 씨 있잖아요. 아, 네네. 얼마 전에 방송에서 이제 자기는 다주택자인데 집을 팔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어요. 이제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다주택자들 사이에 있다는 얘기도 했는데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도 통하는 얘기입니까? 저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다라고 보고요. 물론 황현희 씨의 방송을 제가 다 보지는 않았는데 그 방송 자체가 또 편집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취지 자체를 보게 되면 일단 다주택자들의 입장을 좀 대변한 것 같은데 제가 만나본 다주택자들은 반응이 다양합니다. 버틴다고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왜 그렇지 않냐면 저는 약간 트렌드가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인 분들은 경제 활동이 왕성할 때잖아요. 네. 세금 한번 내보지 뭐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10년이 지나서 50대 후반, 60대가 됐단 말이에요. 은퇴하고 수입이 없는 경우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보유세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올라가게 되면 나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런 분들이 지금 급매로 팔고 있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다. 버티면 된다라는 인식을 이게 뭐 팽배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또 앞으로 이게 전략적 모호성일 수도 있는데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말씀하셨거든요. 세금 규제는 마지막 카드다. 하지만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전략적 모호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발표를 딱 해버리게 되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O 아니면 X. 나 버틸 수 있어? 못 버텨라는 답이 나오는데 지금은 약간 전략적 모호성. 준비는 하고 있어. 근데 마지막 카드야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이거 언제 나오지? 부담도 느끼게 되고 알아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뭐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수는 있는데 저는 다주택자들의 인식은 변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5월 9일 지나고 금매 많이 그 매물이 잠기면서 오히려 급등하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매물이 잠기는 건 맞는데 일단 맛을 봤잖아요. 36억이 33억 또는 30억까지 떨어진 걸 봤는데 지금 내가 36억에 다시 계약을 해야 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저항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일단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금 계획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일각에서 세무사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세무조사도 여전히 강하게 지금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도 그냥 보합 흐름 정도 고가 아파트 시장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매물이 나오곤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지 않는 거는 뭐 대출 문제도 있고 그런 건가요? 실제로 현장에서 보게 되면 제가 앞서서 이제 불장이라고 말했는데 그건 잠실에 엘스 리센츠 같이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서초구 강남구는 좀 부담스럽고 여기는 살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부모님이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집들이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마포나 성동이나 다른 지역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거래가 쉽지 않다라는 말은 많이 합니다. 나오는 매물에 비해서 거래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20억 넘어가게 되면 2억, 15억에서 25억 사이는 4억인데 2억이면 취득세도 못 내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의 100% 자기 자본을 마련해야 되는데 또 하나의 걸림돌이 뭐냐면 제가 앞서서도 이제 세무조사 얘기를 했는데 물론 세무조사가 100% 나오지는 않는데 이것도 전략적 모호성이거든요. 나올 수도 있어. 실제로 나옵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부모님이 증여를 하더라도 부모님의 자금 출처 무슨 돈으로 증여한 거야? 부모님의 사업장까지도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들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굳이 그런 위험을 감내하면서 내가 자녀 집을 사줘야 될까에 대한 부담이 되는 거죠. 부담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대적으로 거래가 원활하진 않고 또 하나 아쉬운 건 다주택자들이 많이 팔거든요. 이 전세 낀 다주택자 집을 사는 분들은 그러니까 정부가 만든 요건이 무주택입니다. 그런데 무주택자들은 위험 회피 성향 지금까지 20억 이상 가진 무주택자들은 사고 살 수 있었는데 사야 될까? 내가 집이 왜 필요하지? 난 주식이 더 좋은데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분위기에서 열심히 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갈아타는 1주택자들 집 하나 가지고 있는 분이 나 집 팔고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못 삽니다. 지금 전세기 매물 5월 9일 이전에 파는 분들은
그 토지거래가 신고할 때 무주택이라는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갈아타기 1주택자는 어려워서 이 부분은 저는 좀 아쉽습니다. 예. 지금 급매물이 많이 나올 때 하락 매물이 거래가 돼야 실거래 사이트 보게 되면 집값이 떨어졌네라고 인식을 하는데 거래가 이렇게 무주택자들만 살 수 있게 대출 2억 나오고 네. 또 세무조사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좀 아쉽다. 대통령께서는 팔아라고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쉽지 않다. 사기가 쉽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4월 되면 그 급매물 호가가 더 떨어질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모니터링도 해보고 오늘 또 이제 잠실 분위기 제가 전해드렸듯이 한 1주, 2주 전에 한마디로 3월 초 정도, 3월 11일 정도에 급매가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니까 초급매라고 하죠. 던지는 물건들이 많이 나왔고 던지는 물건이 거래가 안 되면 호가를 좀 내릴 수는 있는데 또 매수자들이 삽니다. 그래서 사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호가가 뚝뚝 떨어진다기보다는 10% 정도 조정된 상태에서 일단 머물러 있는데 물론 4월 중순 정도가 실질적으로 거래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궁지에 몰린 분들은 한 번 더 4월 초 중순 정도에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역별로 단지별로 다르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타이밍 재시는 분들이라면 1주가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슉슉슉슉 지나가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좀 자주 모니터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 2주 전에 갔다 왔는데 2주 분위기가 지금 분위기하고는 다르고요. 하루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더 떨어지는 매물을 찾는 분들이라면 현장 부동산들과 긴밀한 소통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 주택 구매 주력층이 이제 40대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은 생애 최초 30대가 주택 매수를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게 수치로도 나타났다죠? 그렇죠. 뭐 트렌드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30대만 하더라도 사실 아무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 30대들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재테크에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어떤 뭐 세미나라든지 뭐 토크 콘서트 같은 거 하게 되면 예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왔거든요. 네. 요즘은 30대들이 진짜 많습니다. 대부분 30대들이기 때문에 시대 흐름이 달라졌다. 요즘 30대들은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를 제가 새삼스럽게 느끼는데 통계로 나왔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 2월 서울 아파트 집합 건물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을 말하는 건데요. 네. 생애 최초 인생에서 처음으로 집을 산 분 건수가 12,408건인데 작년 11월 12월이 1,732건이니까 15.6% 증가를 했는데요. 생애 최초가 대부분 30대들입니다. 40대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재밌는 건 이제 지역인데요. 어디에 많이 샀을까? 서울 내에서 보게 되면 송파구와 강서구, 동작구, 구로구 순인데 이 조합이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송파구를 자르고요. 강서구, 동작구, 구로구를 좀 묶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파구와 동작구를 묶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초구, 강남구는 조정이 돼도 너무 비싸. 이거는 못 살 것 같아라고 하는데 30대가 가진 자금 여력으로는 불가능. 그리고 부모님 지원을 받더라도 부모님이 강남에 집이 있어도 야 네가 내 자식이지만 서초구 강남구는 못 사주겠다. 내 노후 준비도 생각해야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작구나 송파구 정도 사줄게 정도. 그래서 30대들이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또는 전문직들이 돈 있는 분들이 살 수 있는 게 송파구 동작구가 거래량이 좀 늘어났고요. 네. 강서구 구로구 같은 경우는 부모님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는 분들 본인이 노력해서 결혼 전에 한 1억 2억 정도 자금을 모으신 분들 부부 합산하면 한 5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대출 받아서 10억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살 수 있는 구간이 강서구 구로구 노원구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생애 최초 30대들이 내 집 마련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이 좀 잘 나오죠. 생애 최초는 LTV가 70% 네, 규제 그렇군요. 지역도요. 근데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들은 제로 0%고요. 1주택자는 40% 나오니까 아무래도 생애 최초로 집 사는 분들은 대출이 70%까지 나오니까 자기 자본에 맞춰서 이런 지역들을 열심히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그 전세 너무 없어도 너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전세 시장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전세가 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일단 매물이 없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강남보다 강북이 더 심합니다. 강북에 강북이든 이제 강남 관악구든 이런 쪽에 보게 되면 관악 드림타운 같은 경우는 3,500세대거든요.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네요, 진짜. 네네. 그리고 강북구에도 SK 북한산 시티 같은 경우도 3,900세대인데도 전세 하나. 그러니까 전세가 1,000세대가 넘어도 없거나 하나 정도 나오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발을 동동 굴리고 있고요. 집을
전세집을 못 구하는 분들이 결국에는 어쩌겠습니까? 대출 받아서 생애 최초로 사자라고 해서 강서구 노원구에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매물이 없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입주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예. 이거는 이제 앞으로 한 2028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이제 매물 내놓은 팔아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전세를 좀 자극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강남 쪽에는 근데 입주 물량이 뭐 청담 르엘이나 잠실 르엘 같은 게 나오는데 강북 쪽에는 그런 물량들도 지금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또 대출 규제도 심하고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전세는 지금 품귀 현상을 지금 생기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저는 전세 대책도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월세 시장 좀 살펴보고 마무리할까요? 월세도 올라갑니다. 이게 전세만 올라가면 괜찮은데 월세도 올라가는데요. 평균 월세가 15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연초 대비 한 25% 정도 그 월세 물량은 감소를 했고 가격은 150만 원이 넘었는데 이게 작년과 비교해 보면 12% 정도 올랐고요. 꽤 올랐네요. 꽤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말이 평균이 150만 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반평균이 80이어도 내 성적이 80이 안 될 수는 있잖아요. 마음에 드는 물건들은 150만 원을 훌쩍 넘기 때문에 우리 또 서민들 월급 받아서 월세 내고 생활비 내고 나면 실질적으로 종잣돈 모으기는 어려운데 추세 흐름을 보게 되면 점점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세는 매물 품귀, 월세는 가격이 올라가는 이 양극화 현상을 어떤 실수요자들도 준비를 좀 해야 되겠으나 정부 차원에서도 좀 준비를 좀 해서 강남 집값 안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라면 전세 월세 시장도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부장의 복덕방 김인만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일상의 감각을 깨우는 시간.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네, 이 시간에는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짜릿한 스포츠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박지훈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이야기 해볼까요? 이제 우리 대표팀 8강까지는 갔는데 이제 패배를 해서 귀국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8강에서 도미니카 공화국한테 콜드패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17년 만에 또 8강 진출이었잖아요. 8강 간 거는 뭐 의미가 있지만 그 뒤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선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조금 허무하게 좀 패배를 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뭐 좀 그렇습니다. 아니 좀 그 10대 0이라는 스코어가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네네. 워낙 뭐 도미니카 공화국 선수들이 유명한 선수들이 많고 그렇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셨어요? 8강전? 정말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솔직히. 저 야구 좋아하는 입장에서 보면 구속 차이도 꽤 많이 나고요. 타격도 좀 차이가 많이 났고. 근데 뭐 좀 결정적인 거는 사실은 좀 투수에 대한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결국 야구를 투수 노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강력한 투수가 항상 그 국제전 할 때는 한 명씩 두 명씩 저희 뭐 우리나라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보면 뭐 유현진 선수가 나이가 좀 있고 속도가 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좀 하기에는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도미니카 공화국이 또 미국한테는 잡혔네요. 네, 그것도 2대1로 제가 알기로는 졌는데. 네, 2대1로. 하여튼 뭐 지금 베네수엘라가 지금 올라가 있고 미국하고 지금 이제 할 것 같은데 네. 참 강한 팀들 많습니다. 이번 그 경기를 통해서 우리 선수들도 좀 그 배운 점들이 많겠죠. 특히 좀 젊은 우리 야수들 타격하던 뭐 안현민, 문보경, 김도영 선수 젊습니다. 예. 이 선수들이 국제 무대에서 자신감도 얻고 경험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앞으로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유지현 대표팀 감독 이번 대회에서 노경은 선수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도 칭찬한 것 같은데. 네. 42세예요. 노경은 선수가. 대단합니다. 저 사실은 노경은 선수 그때 한번 올라왔길래 제가 일본에서 경기 볼 때 왜 이러지 포기했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걸 잘 막았어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몸도 안 풀고 나가지고 던지는데 나이가 42살입니다. 저하고도 얼마 차이 안 나요. 네. 그런데 얼마 차이 나잖아요. 많이 차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참 고맙기도 하고
그 고참으로서 최고참으로서 솔선수범한 모습 아니었나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구위가 먹혔습니다. 네. 그게 좀 놀라웠습니다. 야구 선수로서 42세라면 어떤 환갑이 지났습니다. 환갑이 지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의 요즘에 40대 야구 선수 보기 쉽지가 않아요. 자기 관리를 노경훈 선수가 참 잘한 거네요. 그렇죠. 사실 뭐 이 노경훈 선수도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뭐 딴 데 뭐 방출 뭐 되기도 하고 멕시칸 리그 도전하다가 안 하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아주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훈 변호사가 뽑은 이번 경기 최고 선수는 누굽니까? 김도영 선수를 꼽고 싶지만 김도영 선수. 문보경 선수가 잘했지 않나. 자기가 아끼는 선수 대신 네, 문보경 선수가 참 잘한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호주전에서는 혼자서 다 활약을 했습니다. 뭐 문보경이 다 했다라고 할 수 있고 타점도 엄청 냈고요. 예. 중요한 시점에 뭐 홈런 타격 아주 강력하게 보여줬다는 게 아마 이번에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LG 트윈스 선수인데 LG 트윈스가 1등을 또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문보경 선수 더 잘하게 된 것 같아. 네. 예전보다 훨씬. 그래서 슈퍼문이라고. 네, 대단해요. 너무 대단해요. 1960님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는 실력 차이였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네. 앞으로는 달라져야 되겠죠 하셨는데요. 우리 선수들 마음가짐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큰 무대 가서 많이 또 보고 배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한 번에 그 다 이기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실력 차이가 있는 거니까 점점점 올라가는 거죠. 사실 투수력 문제예요. 속도가 많이 처지더라고요. 우리가. 네. 구속하고 경기 수준하고 비례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구속이 많이 처지니까 뭐 제가 통계를 정확히 본 건 아닌데 그 출전국 중에 밑에서 하위 세 번째가 두 번째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이제 좀 속도 빠른 투수 한둘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투수도 없었고 뭐 그런 거 따져보면 잘한 거로 봐야 됩니다. 아쉬운 거는 류현진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에서 은퇴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야구 은퇴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대표 은퇴입니다. 류현진 선수 알겠지만 2008년도부터 나갔었어요. 베이징 올림픽 또 2009년도 WBC 그때 준우승할 때도 있었고요. 다 유현진이었어요. 야, 그럼 그때는 속도도 빨랐습니다. 국가대표로. 구속이 그때는 빨랐거든요. 150 훨씬 상회했고 예. 그 서클 체인지업이라고 강력한 구종들로 막 외국 선수들 요리를 했었는데 뭐 나이를 이제 세월을 속일 수가 없는 게 이제는 이제 국가대표는 이제 그만하고 지금 하나 이글스 소속입니다. 네. 아마 올해 하나 이글스 또 야구 현역 생활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네. LA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K-팝 데모노터스가 또 일을 냈네요. 야, 캐대안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골든글로브 얘기도 했었는데 아카데미 이관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애니메이션 상하고 주제가상 동시에 받았고 이게 K-팝 장르 최초의 상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캐대안 이제 볼 때 됐지 않았습니까? 저 이제 보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쇼츠나 뭐 이런 거는 봤는데 네. 한 편을 다 보기에는 이게 좀 아저씨라서 그런지 약간 죄송해요. 이제 예. 볼게요. 죄송해요. 많이. 수상 소감들이 또 짠했죠. 매기강 감독이 그런 얘기했어요. 나 닮은 사람들이 주인공 뭐 이런 영화 나오니까 이제 미안하다 이게 많이 걸려서 그런 얘기도 하고 또 크리스 아페란스 감독도 뭐 그런 한국인한테 바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한국 K-팝 얘기를 좀 했어요. 이재 씨도 상을 받았는데 주제가상. K-팝 좋아한다는 이유로 놀림 받았는데 이제는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회복에 관한 노래다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런 감격적인 상황 속에서 수상 소감을 좀 잘 하게 계속 놔두지 왜 이게 방송사에서 끊어버렸어요? 이거는 저는 좀 고의적으로 보이거든요. 고의적이요? 화면 돌려버렸어요 그냥. 그럼 인종차별 논란까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공동 수상자들이 그 준비를 해왔습니다. 막 그 종이 같은 거 들고 이제 18표 끝나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카메라를 돌려버렸거든요. 이건 사실은 좀 고의적으로 보고 CNN도 이거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거는 한국에 대한 아니면 이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 아닌가. 아마 이것도 앞으로도 좀 문제 될 것 같습니다. 작품상은 어느 영화가 받았습니까? 작품상은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가 차지를 했습니다. 예. 여기서 또 앤더스 감독도 감독상, 각색상, 그 쇼펜 나무주연상. 그래서 결국은
6개 부문을 휩쓸면서 아카데미 최대 수상작이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살롱드 문화코스모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윤구입니다.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